집은 원래 둘이 살던 집입니다. 나와 그리고 작은 고양이 한 마리.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집이죠. 누구의 발소리도 없고 누구의 전화도 울리지 않습니다. 시계 바늘 소리만 크게 들리는 거실에서 나는 아침이면 커피를 한 잔 내리고 하루는 그 옆에서 조용히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눈 말은 없지만 가끔은 이 아이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없다는 건 때로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올해 제 나이 82, 80이 넘고 나니 사람보다 시간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연락이 끊기고 시간은 매일 잊지 않고 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2년.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고 혼자인 게 당연해졌습니다. 딸이 둘 있습니다. 큰딸은 미국에 있어요. 처음엔 자주 영상통화도 걸어오더니 이젠 외국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작은 딸은 서울에 있지만 가까이 있어도 더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죠. 명절에도 안 옵니다. 아프다고 문자하면 병원 가보세요라고 하고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왜 지금 말하냐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부탁도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자던 어느 날 지금 드릴 이야기는 할머니의 고양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그 애가 왔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털이 다 젖은 하얀 고양이가 앉아 있었죠. 등을 살짝 굽히고 꼬리를 구부려 내 눈을 똑바로 보던 그 눈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애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애는 하루가 되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와 함께하는 생명이란 뜻으로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어요. TV 소리에 놀라 도망가고 낯선 내 손길에 등을 말아 도망쳤지만 그렇게도 매일 내 옆에 있더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하루가 먼저 나를 깨웁니다. 작은 앞발로 이불을 툭툭 치며 밥 달라고 보채는 게 아니라 일어나세요 하는 듯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밥을 지으면 싱크대 옆에 앉아 있고 TV를 보면 무릎 위에 조용히 기대어 자고 밤이면 내 침대 끝에 자리를 잡고 잠듭니다. 사람에게 받은 기억은 이젠 어렴풋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받은 이 평온함은 날마다 선명해지죠. 나는 요즘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딸들은 하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은 딸은 알레르기가 있다며 가까이도 못 오고 큰딸은 아버지가 늙어서 외로워 그런 거라며요.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렇다고만 말하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를 걱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루는 고작 고양이일 뿐이겠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함께 살아준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고양이의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렵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고양이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지만 방법은 있더군요. 하루를 책임질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이 집과 재산을 넘기는 방식. 조건은 단 하나. 하루를 평생 책임져 줄 것.
내가 하루에게 했던 것처럼요. 내가 죽으면 이 집엔 고양이만 남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줬고, 나는 그 아이 덕분에 마지막 인생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 아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 같은 일입니다. 이 집은 이제 하루의 것입니다. 내 마지막 사랑에게 남기는 나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건 내가 없는 세상에 하루를 맡길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딸들은 관심이 없었고, 요양보호사는 그냥 입양 보내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찢기듯 들렸는지. 그건 아마 하루가 내겐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낡은 점퍼에 검은 배낭, 수척하지만 눈빛이 맑은 청년이었죠. 내 옆자리에 조용히 앉더니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고양이 좋아하세요? 나는 순간 놀랐습니다. 고양이 얘기를 꺼낸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는 자기가 보호소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라면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하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얀 고양이, 조용하고 사람을 잘 따르고 나랑 오래 함께했던 존재라고.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하루를 돌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고양이 꼭 지켜드릴게요. 약속합니다. 나는 그 청년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 하루가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 내가 해줄 수 없는 그 시간을 대신 살아줄 사람. 이름은 정우라고 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고 동물에게서 위안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나는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내 통장의 일부를 정우에게 맡기기로 했고, 하루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걸 그 돈에서 지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하루를 가족처럼 대해줄 것. 그 아이가 다시는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줄 것.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한텐 가족이 없습니다. 하루가 처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도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죽음을 덜 두려워할 수 있겠더군요. 며칠 뒤 정우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낯선 그를 경계했지만 정우는 조용히 하루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안녕, 나는 너를 지켜주러 왔어. 그날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게도 버리게도 하지만 가끔은 그저 한마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걷게 해주기도 한다는 걸. 하루는 정우를 천천히 받아들였고 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가 다 되었구나. 내가 떠나도 이 집에 남겨질 이 둘이 서로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나는 하루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야, 아빠는 이제 안심이다.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루는 내 무릎 위로 올라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엔 이별이 아니라 무언의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카메라에 잡힌 모습은
서울에 산다는 내 둘째 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딸은 인사를 건네지도 않고 집 안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유산 정리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딸은 누가 알려줬는지 내가 최근에 작성한 유언과 후견 계약에 대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정우를 언급했죠. 그 사람 누구예요? 고양이 돌본다는 이유로 아빠 돈을 받아요? 내가 차근히 설명하려 했지만 딸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아빠, 지금 정신 제대로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병원에 다시 모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딸과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다니 마음이 아팠죠. 그 순간 하루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딸은 한 걸음 물러섰고 아직도 이걸 키우고 계세요? 이런 게 문제예요. 혼자 고양이랑만 있으니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딸을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하루는 나한텐 이런 거가 아니다. 내가 바빴던 그 시간, 내가 죽고 싶었던 날들, 그 애는 내 곁을 지켰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낯선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불안함, 당황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음. 그날 저녁, 딸은 정우를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정우는 꾸벅 인사를 했고, 딸은 곧장 따졌습니다. 우리 아빠랑 무슨 사이죠? 정우는 놀라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부탁하셨어요. 하루를 지켜달라고요. 그분에게 하루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딸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한텐 가족이 아니었나 보죠.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루도요. 그 순간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였다는 사실. 그걸 남이 먼저 알아차렸다는 사실. 그게 딸로서 얼마나 아프게 들렸을지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날 밤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죠. 아빠, 내가 너무 늦게 왔네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하루를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만으로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낸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하루는 내 이불 옆에 와서 잠들기 전까지 내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 속엔 걱정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는 마음이 있었죠.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 그리고 나는 그 확신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딸이 돌아온다 해도, 아무리 유산이란 단어가 무겁게 날아든다 해도 나는 하루를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 대신 치유받을 수 없다면 사랑으로 남은 존재라도 꼭 지켜야 하니까요. 딸이 다녀간 지 일주일 뒤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한국 들어가요. 그 얘기 직접 듣고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보고 싶은 건 아버지가 아니라 서류와 도장이라는 걸. 주말 아침, 비행기 소음처럼
날카로운 기분이 현관 앞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큰딸은 한치의 미소도 없이 앉았고 내가 차려놓은 차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우 씨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집이랑 통장 다 넘긴다는 게 사실이에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하루를 지켜줄 사람은 너희가 아니었으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작 고양이 때문에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빠 정신 상태, 내가 의사소견 받아올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오래 참았던 분노를 꺼냈습니다. 너희는 나를 가족이라 생각했니? 명절에도 연락 없고, 내가 쓰러져도 오지 않고, 그런 너희가 무슨 권리로 지금 날 판단하는 거니? 내 목소리는 떨렸고, 딸은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딸로 삼겠다는 거예요? 남한테 집 주고 돈 줘놓고 그게 사랑이에요. 정우는 거실에 조용히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주신 집과 돈보다 이 고양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그랬듯이요. 딸은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예보다 더 단단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집을 나가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언을 무효화하겠다고, 정신적 미약으로 몰아가겠다고. 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딸이 생각하는 유산이라 한 번도 내 삶과 감정을 포함한 적이 없으니까요. 딸이 떠난 후 하루가 내 다리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체온 하나가 지금 내게 세상의 모든 위안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하루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루야, 아빠는 이제 너 하나만 지킬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온기를 아무에게도 빼앗기게 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딸이 소송을 건다 해도, 법이 나를 무시해도 내 마지막 선택만은 내가 정하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서랍 속에서 하루의 사진이 담긴 편지를 꺼내 유언장 사이에 하나씩 끼워 넣었습니다. 누군가가 서류를 뒤진다면 그 안에 하루가 왜 내 전부였는지 그걸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 사진들 속에 담긴 건 한 인간의 말년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아가게 만든 시간들이죠. 나는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든 존재에게 내 마지막을 다 걸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딸의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고, 내 핸드폰은 낯선 번호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신감정을 받으라며 병원에서 연락이 오고,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 고요하게 하루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우는 매일같이 왔습니다. 우유를 들고, 고양이 전용 사료를 들고,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들고 왔습니다. 나는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정우야,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니? 정우는 말없이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잠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9살 때 버려졌어요. 시골 버스 정류장에 혼자 놓이고, 그날 이후로 저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은 오래 묵은 슬픔이 젖어 있었습니다. 보호소에서 지내다가 15살쯤엔 도망쳤어요. 배고프고 추운 날, 어디선가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정우는 그 고양이를 온기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따뜻하게 바라봐준 존재. 그것이 고양이였다고. 그 뒤로 고양이는 제 가족이었어요. 말도 안 되고 서류도 없고 아무도 인정 안 했지만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전 그 아이의 가족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선 아무도 이해 못하는, 하지만 우리에겐 전부였던 존재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나는 정우에게 작은 열쇠를 하나 건넸습니다. 내 서랍장 맨 아래,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상자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 안은 내가 하루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매일 써내려간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짧은 일기, 하루가 내게 줬던 작은 위로의 순간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일기장을 꾹 눌러 안았습니다. 이건 그냥 고양이가 아니네요. 선생님 인생의 반쪽이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하루는 내 남은 시간의 전부였지. 며칠 뒤, 정우는 나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요, 보호소 친구 한 명을 데려와도 될까요? 하루랑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망설였지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하루는 낯선 사람을 처음으로 자신이 먼저 다가가 맞이했습니다. 작은 몸을 흔들며 다가가 그 낯선 청년의 무릎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하루는 말이 없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가끔 누구보다 정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다시금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하루를 맡기기로 한 결정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그러나 고요한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딸이 유언장을 무효화하고 내 후견인을 교체해달라는 청구서를 제출했더군요. 딸은 나를 법적으로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앉아있는 내 무릎 위로 서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루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루야,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하지만 걱정 마.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하루는 내 뺨을 가만히 핥았습니다.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따뜻한 위로였을까요? 그 짧은 순간, 나는 그 어떤 법보다,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강한 확신 하나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동반자로서, 그리고 살아남은 마지막 친구로서. 이 이상하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끝이 저리고 숨이 짧게 차오르기 시작했죠. 나는 병원에 가는 대신 하루를 오래도록 안아주는 걸 택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하루는 내가 아프다는 걸 느꼈는지 그날따라 내 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내 가슴 위에 얼굴을 파묻은 채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왔고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폐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눈은 천장을 바라보다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루는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떨리는 울음. 하지만 그건 단순한 고양이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얼굴을 발로 두드리고 문을 향해 뛰어가며 날카롭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듯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정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문 앞을 지나던 찰나 그 울음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야, 왜 그래? 정우는 곧장 내 침실로 뛰어들었고 내가 침대에서 몸을 움켜쥐고 있는 걸 보자 곧장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정우는 나를 안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루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의식을 잃기 전 내 마지막 기억은 하루가 침대 끝에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한시도 나를 놓치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나는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심근경색. 조금만 늦었더라면 영영 눈을 못 뜰 뻔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 혹시 집에 누가 있었던 건가요? 신고가 기가 막히게 빨랐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고양이 한 마리요. 의사는 웃었지만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하루가 나를 살렸습니다. 며칠 후 딸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말없이 내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를 위한 선택이라 믿었는데 그게 그냥 내 욕심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너도 나름대로 날 생각한 거였겠지. 딸은 정우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아빠.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하루에게도 작은 미안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루야, 너 진짜 대단한 아이구나. 하루는 말없이 딸의 손끝을 조용히 핥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싸움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딸들은 유언장을 그대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정신적 미약 소송도 취하했고 정우의 후견인 자격도 인정했습니다. 법보다 강했던 건 고양이의 울음소리 한 번, 그리고 그 울음에 담긴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집에는 하루가 있고 정우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 둘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면 하루는 또 한 번 내 곁을 지켜주겠죠. 말없이, 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그날 이후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지만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공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건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던 시간. 하루는 평소처럼 그의 무릎 위에 누워 있었고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은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날보다 편안했고, 하루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이불 위에 조용히 털썩 기대었습니다. 장례는 소박했습니다. 딸들이 정우와 함께 준비했고, 마지막 인사 자리에선 고요한 눈물만이 흘렀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가 왜 하루를 지키려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은 가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걸로도 충분하다는 걸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며칠 후, 정우는 책상 서랍 속에서 한 통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정우에게 라고 쓰인 그 봉투엔 한 장의 편지와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거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하루 때문에 슬프지 않았단다. 오히려 하루 덕분에 나는 내 마지막이 참 따뜻했다고 느낀다. 너는 내게 마지막으로 신뢰라는 걸 가르쳐 줬고, 하루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줬다. 내가 남긴 이 집과 시간, 그리고 하루, 부디 그 의미를 기억해줘. 사람이든 고양이든 누군가에게 전부였다는 기억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볼 만한 삶이었단다. 그리고 혹시 하루가 어느 날 내 무릎 위에서 잠든다면 그건 사랑한다는 말이란다. 정우는 조용히 편지를 접고 하루를 바라봤습니다. 하루는 조용히 그의 다리 옆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킬 차례야. 시간이 흘러 이 집에는 따뜻한 냄새가 머물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고 정우는 커피를 내리고 하루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마음이 이 집을 지키고 그 마음이 하루를 살게 했으며 그 마음이 정우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